여기 최근 일본 매체와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댓글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본인이 겪은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사토 유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그리고 제가 내린 가장 좋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즐겨봤고 한국어도 독학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한국 문화는 늘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사회에 대해 뭔가 답답함을 느꼈어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와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느낀 새로움과 다양성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등장인물들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놀랐고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하고 자유로운 모습에 가슴이 뛰었죠. 특히 고등학생 때 처음 본 한국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자 주인공과 사형수인 남자 주인공의 특별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삶과 죽음, 용서와 구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 영화를 통해 한국 영화의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 영화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표현 방식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특히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심도 있는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문화에 빠져들수록 일본 사회에 대한 답답함은 더 커져갔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튀지 말라,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죠. 대학교는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죠. 대학 생활 동안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어 동아리에 가입해서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렸죠. 졸업 후에는 일본의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드디어 사회인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기업 문화가 저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의사결정 과정의 느림이었어요. 모든 결정에 너무 많은 회의와 합의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업무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그 제안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은 이미 변해버렸고 결국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좌절감을 느꼈어요. 또 연공서열 문화 때문에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죠. 한 번은 SNS를 활용한 새로운 홍보 방식을 제안했는데 상사가 그런 건 우리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아라며 일축해버렸어요. 하지만 몇 달 후 경쟁사가 비슷한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걸 보고 정말 속상했죠. 더군다나 야근 문화도 심각했어요. 실제로 일은 끝났는데도 윗사람이 퇴근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도 퇴근을 못하는 분위기였죠. 한 번은 모든 업무를 다 끝내고 7시에 퇴근하려고 했더니 옆자리 선배가 아직 부장님이 계신데 어딜 가려고 해요? 라며 저를 말렸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3시간을 더 앉아 있어야 했죠. 이런 비효율적인 근무 환경에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고통스러웠고
주말이 되면 다음 주 출근을 생각하며 우울해졌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건 역시 한국 문화였어요. 퇴근 후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에는 한국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했죠. 특히 그때 본 한국 드라마 미생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인공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용기를 얻었죠. 동시에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실제 한국의 회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죠. 그러던 중 휴가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문화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일 뿐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도시의 활기였어요. 도쿄도 물론 활기찬 도시지만 서울은 그 이상이었어요.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빠르고 힘이 넘쳐 보였어요. 카페나 식당들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도시가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아, 이런 곳에서 살면 나도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놀랐던 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게 너무나 편리했고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위주의 결제가 많은데 말이죠.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일본은 이런 면에서 뒤처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곳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한국인들의 길거리 패션도 정말 멋져 보였어요. 개성 있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에서는 튀지 않는 옷차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볼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죠.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응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일본에서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의 친절함과는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그 친절함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역의 긴 계단 앞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죠. 일본에서라면 아마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때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남성 두 분이 다가오셨어요. 캐리어 들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분들은 무거운 캐리어를 번갈아 들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도 한국에 여행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며 대화를 이어가셨죠.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한 분이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놀랐어요.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분들은 별 말씀을요. 저희도 외국에 가면 이런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셨죠.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인들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며 도우려 하지는 않아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선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분들의 친절함은 달랐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느껴졌죠.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비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살 수 있게 편의점까지 우산을 씌워주신 할아버지. 물론 모든 한국 사람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친절함은 더 직접적이고 따뜻하며 인간적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문화적으로 좋아하는 나라를 넘어서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되어갔죠. 특히 한국의 빠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린 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우울감이 밀려왔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일본에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본의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일본의 현금 중심 경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는데 일본에 돌아오니 항상 현금을 갖고 다녀야 했죠. 특히 작은 가게들은 아직도 현금만 받는 곳이 많아서 불편했어요. 한 번은 급하게 점심을 사러 나갔다가 지갑을 놓고 와서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었으면 스마트폰만 있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또 일본의 느린 인터넷 속도와 제한적인 와이파이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와이파이가 없거나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죠.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카페에서 빠른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 여행은 일시적인 달콤한 순간이었을 뿐 저는 다시 일본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노력하는 만큼 계속해서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상사가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충분해라며 일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키 씨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좌절감을 느꼈어요. 내 의견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죠. 일본의 야근 문화도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실제 업무는 끝났는데도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근무 환경이 일본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정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상사가 유키 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약속을 취소하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이 문화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제 또래 친구들을 보면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큰 꿈을 꾸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한 번은 대학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다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미래에 대한 우울한 생각만이 가득해지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일본으로 놀러 온 한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고 한국어 동아리에서 만난 희정이라는 친구예요. 희정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가끔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예전 휴가 때 희정이가 도와줘서 한국 여행 숙소도 일정도 편하게 잡을 수 있었죠. 그 당시 잠시 만나려고 했는데 희정이가 외국 출장을 가 있어서 아쉽게 못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희정이가 일본으로 온다고 제가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희정이를 만났는데 희정이는 예전 대학 다닐 때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희정이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정이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희정이는 한국의 회사에 대한 장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줬는데 일본의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와 정말 많이 달라 보였어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함에 빠지는 저와 달리 희정이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준비를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어휘와 표현을 익혔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해서 고급 수준을 취득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국에서 살게 될 제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일본과 교류하는 한국 무역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냈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죠. 물론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하셨죠.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잖아 라면서요. 하지만 제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설득해 나갔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하셨죠. 그때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죠. 예를 들어 처음 회식 문화를 경험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의 회식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시끌벅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오히려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일단 직장 생활부터 달랐어요. 한국 회사는 일본 회사보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상하 관계는 있지만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요. 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 번은 제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는데 상사가 유키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시도해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 의견이 인정받고 실제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의사결정 과정도 훨씬 빨랐어요. 일본에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요. 물론 가끔은 너무 빠른 결정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빠른 의사결정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일본이었다면 아마 몇 주에 걸쳐 대책을 논의했겠지만 여기서는 단 하루 만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 순간 이래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무 시간도 훨씬 유연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야근이 있긴 하지만
일본처럼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문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일을 빨리 끝내고 퇴근하는 것을 능력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정말 편리했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은행 업무, 쇼핑, 음식 주문, 택시 호출 등 거의 모든 것을 앱으로 할 수 있었죠.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의사소통은 정말 편리했어요. 회사 업무도 많은 부분을 카카오톡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죠. 한 번은 주말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카카오톡으로 동료들과 빠르게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아마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빠른 업무 처리 문화에 점점 더 매력을 느꼈어요. 한국의 식문화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쉽게 즐길 수 있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로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늦은 밤에 야근을 하다가도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놀랐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도입되고 확산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었어요. 음성인식 AI 스피커나 AI 챗봇 서비스 등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좀 낮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이런 역동적인 환경이 저를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정말 즐거웠죠. 반면에 일본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느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일하던 회사를 떠올려 보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보안 문제를 우려해서 계속 미루기만 했죠. 결국 경쟁사들이 먼저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안 우리 회사는 뒤처지고 말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더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연도 만났어요.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예요. 처음엔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새로운 기술 트렌드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요. 일본에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본 남자친구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커리어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하면 별로 지지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 남자친구는 정말 달라요. 한 번은 제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직접 저녁을 준비해주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유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도 분명 잘 해낼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감정적인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데이트 문화도 달라요. 일본에서는 주로 조용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 남자친구와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해요. 함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죠. 이런 활동적인 데이트 스타일이 저와 더 잘 맞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데이트가 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주말 여행을 제안했어요. 목적지도 말해주지 않고 깜짝 선물이에요 라고만 했죠. 결국 우리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산책도 하고 별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즉흥적이고 로맨틱한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감동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점이 정말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관계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스타트업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더라고요. 심지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는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언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한국어의 높임말 시스템은 아직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해서 가끔 실수를 하곤 해요. 한 번은 회사 선배와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반말을 섞어 써서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선배가 이해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 한국어 공부에 더 열심히 매진했죠. 이런 실수들이 때로는 좌절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정말 큰 모험이었어요. 안정적인 일본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주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제 가능성에 대해 더 크게 꿈꾸게 되었죠.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변화와 도전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처럼 한국도 저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일부 일본 매체와 네티즌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댓글을 쏟아내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애정과 존경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저처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었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일본인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요. 양국 간의 역사적인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도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토 유키님 감사합니다. 사토 유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토 유키님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